미래 자유론의 현재적 의미라고 제가 잡았습니다만, 이 자유론에 대해서 지금 저는 우리 사회에서 최고의 우리가 지금 가장 필요한 책 중에 하나가 무언가를 택하자면 저는 이 책을 먼저 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유란 말 속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어떠한 자유가 필요한가, 도대체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무언가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곡해되어 왔는데,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또는 진정한 자유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우리 사회에서 진정한 자유가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겠죠. 미리 자유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얘기가 실제 우리나라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얘기다. 자유란 게 뭐냐? 특히 미일은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얘기합니다. 그 자유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들을 그때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했고 그런 어떤 사람의 양심, 사상, 그 양심과 사상을 표현하는 거죠. 양심과 사상을 머릿속에만 갖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자유고 표현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러면 양심의 자유, 양심 사상의 자유가 의미가 없죠. 양심 사상의 자유는 반드시 표현하는 자유를 보장해 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시쳇말로 쪽수가 많은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쪽수가 많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냐면 집단주의거든요. 집단을 강조하게 됩니다. 개인이 아니라 집단을 강조하고, 집단주의가 만연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집단에 속하지 않는 소수자를 소외시키고 경멸하고 외면하게 되죠. 또는 심지어 억압하고 차별하게 됩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고 거기에 안 모여서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소수자입니다. 그럼 쟤들은 왜 저기 있지? 왜 남대대로 안 하지? 이쪽은 모두 이렇게 있는데 왜 저기 있지? 해서 편견의 시선으로 보죠. 그리고 편견으로 보고 불이익을 가하려고 그러고 쉬운 말로 딸을 시키는 거죠. 이런 관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쟁에서 전쟁 경험을 통한 또 좌우 대립을 통한 아방과 타방,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진영론적 사고라 그러는데요. 나의 진영이냐 너의 진영이냐,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나와요. 우리 정치 문화도 그러합니다.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 문제를 먼저 따지고 그 다음에 이 아와타를 나누는, 그리고 상명하복, 위의 목소리를 먼저 들으려고 그러고 위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를 따져보려고 그러고 사람이 많은 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적은 쪽 사람들은 무시하는 이런 문화가 쭉 퍼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과감하게 드러내서 여러 가지 천신만고끝에 잘 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른들이 말하는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 버리게 된 겁니다. 미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무엇이 나의 성격과 성향에 맞는가? 또는 무엇이 내 속에 있는 최고 최선의 것으로 하여금 공정하게 그 힘을 발휘하게 하여 그것을 성장 발달하게 하는 것인가? 라고 묻지 않고 무엇이 나의 지위에 적합한가? 나와 같은 신분으로 같은 수입을 얻는 사람이 하는 일은 무언가? 나보다 높은 신분과 재산을 가진 사람은 보통 어떤 일을 하는가? 이런 거를 묻고 있더라는 거죠. 영국 사람들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59페이지에 있는 이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령, 아주 유명한 인용구기 때문에 사실 많이 인용되는 표현입니다. 설령 단 한 사람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이고 그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는다고 해도 인류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이는 그 한 사람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 전 인류를 침묵하게 할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이 유명한 문구는 모든 정치학 법학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자유를 얘기하게 되면 가장 많이 인용되는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참여연대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반만 맞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처벌하는 식으로 해결하게 되면 국가 권력이 무오류의 독단에 빠진 것이고, 참여연대가 제기했던 그런 문제 제기가 실제 옳은 것인지 실제 틀린 것인지를 과학적 토론을 통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미리 계속 얘기하는 지적 노예 상태를 벗어나라라는 얘기를 강조합니다.
국가 권력이 얘기하는 것이든 또 그 사회 관습이 이렇다라고 뭐 하든 간에 거기에 의문을 품지 않은 것은 지적인 노예가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토론 없는 진리는 독단이다. 토론 없이 진리를 강요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악마의 대변인, 영어로 이제 devil's advocate이라고 해가지고 악마의 변호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런 제목의 영화도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만, 내용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요. 사실은, 그건 아주 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이 재밌는, 이 표현이 워낙 유명한 표현이라서 영화 영화 제목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 이 악마의 대변인이 뭐냐면 캐톨릭 교회에서 쓰는 것입니다. 캐톨릭 교회에서 성인을 지명합니다. 그럼 김대건 신부를 지명한다 합시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지명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김대건 신부가 얼만큼 순결하고 성스러운 사람인가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다른 이민을 알 수 없다고 그래서 악마의 대변인을 사람을 일부러 지명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역할은 뭐냐면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김대건 신부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다 찾아야 됩니다. 이런 점은 뭐냐? 의문이 있다. 이건 밝혀라 해서 일부러 악마의 대변인을 캐톨릭 교회가 지명을 하는 거죠. 일부러라도 그러니까 캐톨릭 교회에서 성인을 지명할 때 수많은 성인들이 이렇게 시성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악마의 대변인을 딱 지명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파고 비판하게 하고 어릴 때부터 모든 행적들에 대해서 다 비판해서 해명하게 합니다. 그런 통과 절차를 겪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회든 뭐 캐톨릭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더 하겠죠. 교회는 동일한 신앙의 기초에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한다면 일반 이 속세에서는 동일한 신념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떤 국가 권력이 뭘 말했다. 관습이 어떠하다. 그러면 일부러라도 악마의 대변인을 만들어서 그 역할을 하게 하고 그 악마의 대변인의 문제 제기에 국가 권력이나 다수자가 답을 해야 된다. 그때 진실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진실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이 악마의 대변인이라는 표현은 바로 그때 나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촛불 이제 있습니다만은 촛불 집회가 뭐 몇 년 전에 이제 일어났죠.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촛불이 일어났다 그러면 표현을 한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겁니다. 이것도 앞에는 책을 썼다거나 뭐 시를 썼다거나 이런 건데 촛불이라는 것도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상 양심과 사상을 표현한 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언론, 두 번째 출판, 집회, 결사 4가지입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가 딱딱딱 구별해서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언론과 출판은 법학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언론, 출판의 자유는 언론사나 출판사를 소유하거나 또는 언론사나 출판사를 이용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는 사람의 것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언론에 글을 써서 칼럼을 투고할 수 있거나 또 자기가 책을 써서 출판사를 출판할 수 있는 사람의 경우가 주로 누리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물론 신문 투고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항상 그게 채택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집회 결사의 자유가 따로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언론사, 출판사를 통해서 그걸 확보할 수 없는 사람은 집회 결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 집회 결사가 왜 중요한가 얘기는 상대적으로 약자죠. 언론, 출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보다 약자입니다. 교육 수준도 낮을 수 있습니다. 그죠? 지적 능력도 낮을 수도 있고 돈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가만히 있으란 얘기냐? 아니란 겁니다. 덜 세련될지도 모른다. 또 시끄러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일부러 보장해 둔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해 둔 것이고 그것이 그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핵심이고 이 독서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 점잖게 토론하자는 얘기죠. 그런데 123페이지에 뭐라고 하고 있나 하면 진리와 정의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소수 의견자의 독서를 규제하기보다는 다수 의견자의 독서를 제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수 의견자가 오히려 독서를 쓸 수 있도록 허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말하면 다수자는 대부분 권력을 갖고 있거나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잖은 용어를 써도 무방합니다. 근데 소수자가 대부분 권력이나 영향력이나 매체가 통로가 없기 때문에 야유를 하죠. 독서를 가하죠.
그래서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의 용어하고 권력을 가지 않은 사람 같은 걸 보면 여러분들 과거 생각해 보게 되면 뭐 예컨대 뭐 광우병 시기를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대통령에다가 뭐 꽃을 꼽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포스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온갖 야유가 벌어지죠. 지금 젊은 학생들이 온갖 방식으로 포스터를 만들어서 띄우지 않습니까? 수많은 방식의 야유와 독설이 오릅니다. 그 문제를 이거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안 된다는 거죠.